우리는 어떤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삶을 잘 살아가는 지식이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배움을 얻은 방법이 있다. 바로 자연이다. 특히 자연과 인간의 문명이 만나는 정원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파트 도심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정원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다. 어렸을 때 살았던 주택의 마당, 아니면 공원이나 뒤뜰, 또는 학교의 꽃밭을 떠올려 보자. 정원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곳이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산책을 나섰던 니체는 자연은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채찍질하고 내게 위안을 준다 라고 말했다. 집 앞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소설과 에세이를 썼던 버지니아 울프는 온종일 잡초를 뽑고 화단을 손질하며 묘한 열정에 휩싸여 있자니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라고 썼다. 아이작 뉴턴은 어머니의 농장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리고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은 물 위에 떠있는 꽃가루 알갱이들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설명하며 원자의 존재를 증명했다. 공자와 노자를 비롯한 동양 사상가들도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원이나 식물, 꽃 등 자연적인 소재를 즐겨 인용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철학자, 사상가, 그리고 문학가는 갑갑한 서재나 대형 강의실이 아니라 텃밭과 정원에서 위대한 생각을 키워냈다. 정원의 철학자의 저자 케이트 콜린스는 영국 런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시골로 돌아와 10여 년 넘게 정원을 돌보며 살고 있다. 저자는 식물과 작물을 가꾸다 보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자연에서 얻은 철학적 사유와 주제를 기반으로 정원의 철학자라는 책을 썼다. 그리고 정원 속에서 철학자들의 생각을 발견했다. 정원의 철학자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 4가지를 건네본다. 첫째, 나에게 좋은 것이란 상대적이다. 정원사처럼 무언가를 길러내는 사람들은 만족을 모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몇 주간 해가 나면 너무 건조하다고 투덜대고 몇 주간 비가 오면 식물들이 물에 잠기고 민달팽이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니 말이다. 사랑스러운 식물들을 길러내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란 볕과 비를 적당히 누리는, 즉 볕도 비도 지나치지 않은 상태이다. 대자연의 날씨는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원사들의 과욕이 텃밭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빨리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과 비료를 과도하게 준다면 언제나 그 대상을 망치는 기림을 기억해야 한다. 햇볕, 비, 바람, 구름 등 그날의 날씨가 좋은지 나쁜지는 오늘 정원에 어떤 날씨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려있다. 정원을 돌보다 보면 대개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진다. 날씨를 좋다, 나쁘다 라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묘사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서술이다. 좋고 나쁨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날씨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상황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좋은 날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뭄이 한창이라면 비 예보에 열광할 것이다. 봄날에는 차갑고 눅눅한 땅을 건조할 수 있는 따뜻하고 볕이 드는 날씨도 그에 못지않게 환영이다. 또한 가을날에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마지막까지 수월하게 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서 좋다. 어떤 사람들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끔찍이 싫어할 수 있지만 겨울이 추우면 해충과 질병이 사라지고 이듬해의 골치 아픈 문제가 덜 생긴다. 추운 겨울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굳세게 한다. 계절뿐 아니라 정원을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잡초, 작은 동물들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날씨와 식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해충으로 여기는 모든 생명에 대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박테리아나 곰팡이, 진딧물이나 민달팽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무언가를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려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 나쁜 식물이라고 여기는 잡초는 알고 보면 단지 자리를 잘못 잡은 좋은 식물이다. 민달팽이가 자연에서 맡은 기능이 유기물을 먹는 것이라면 민달팽이는 실제로 해롭다고 할 수 없다. 민달팽이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민달팽이가 사라지면 퇴비 더미와 남은 작물이 분해되어 다시 아름다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라거나 아니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아주 협소한 결론일 뿐이다. 귀찮고 성가신 일들,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갈등,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잘한 불편을 겪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며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버리고 숙고해보면 세상사에 절대적이고 올바른 답은 없다. 삶은 훨씬 더 상대적이고 미묘하다. 비가 그치면 아늑한 헛간과 보온병에 든 따뜻한 차를 뒤로하고 상추를 살펴볼 시간이다. 아마도 상추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서 민달팽이와 달팽이들을 곤란해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이다. 물론 또 정원에 찾아오겠지만 그때는 다시 옮겨주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정원을 가꾸는 기쁨이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품고 있다. 지금의 나이에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뤘어야 하고 앞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대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잊고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자 한다. 자신만의 훌륭한 삶,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도 있었다. 정원과 자연 속에서 훌륭한 삶을 평가하는 방식을 얻고자 한 학파도 있었다. 이후 몇 세기 동안 행복을 정의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궤변이 속출했지만 대체로 그리스의 여러 학파들은 훌륭한 삶을 달성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잣대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학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키니코스 학파가 있다. 키니코스 학파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이나 풍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디오게네스다. 그는 평생을 커다랗고 동그란 통 속에서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에 관한 대표적인 일화가 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방문했는데 디오게네스는 통 밖으로 나와 왕을 맞이하기는커녕 내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키니코스 학파에게 도덕이란 자연의 단순함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사회의 모든 인위적인 것이 행복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키니코스주의는 이후 스토아 학파로 발전해 갔다. 스토아 학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정원사는 변덕스러운 자연에서도 꿋꿋이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간다. 그래서 정원사들을 스토아 학파 철학자와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정원사는 변덕스러운 자연에 맞닥뜨려서도 스토아 학파처럼 묵묵히 참아내기 때문이다. 스토아 학파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고 쾌락에 대한 욕구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에서는 이 철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정원에 나가서 단순한 일을 하면 마음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균형 잡힌 관점과 행복을 얻게 된다.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벌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의 태도도 정원사들의 이런 자세와 매우 흡사하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려는 태도는 정원사뿐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실존주의자와 같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정원의 통치자다.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공간을 발견했지만 토양이 척박하거나 잡초가 무성하고 설상가상으로 당신의 취향에 전혀 맞지 않은 식물들이 이미 땅을 차지해서 자라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극복하고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다면 당신은 실존주의자다. 실존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실존한다는 사실뿐이다. 이를 기반에 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실존의 자각은 고독한 개인의 영역이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책임이 있고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실존주의 사유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는 본래적 실존으로 자기 자신을 창조해야 하고 그 창조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만의 작은 정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삼을지 잔디나 화단 또는 울타리와 온실 그리고 퇴비 더미로 구성된 혼돈의 세계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지키며 살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그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알아채고 스스로의 계획을 높이 평가하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자기 확신에 차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행위는 땅을 일구는 사람들의 흔한 특성이다. 그러니 정원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조언하는 사람의 말이 과연 정원사에게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정원을 가꾸는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고 혁신적인 재배 방법을 실험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원을 가꾸는 일은 오로지 정원사의 몫이다.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야 할 의무도 다른 정원을 모방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연이 가진 잠재력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만의 정원을 공들여 키워내기만 하면 된다. 조언에 휘둘리지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도 말자. 드넓은 땅 한가운데에서 유일한 나만의 정원을 가꾸자. 이는 나의 삶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쏟아지는 조언들은 그저 내가 한 번쯤 들어봐야 할 지식일 뿐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세상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불안을 자극한다. 중요한 건 나만의 정원을 가꾸듯이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선택해 나가야만 한다. 넷째, 편견을 골라내면 새로운 지식이 싹튼다. 모든 생명은 흙에 의존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흙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모르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 어떤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답을 내리고 그 답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편견으로 발전해서 우리 스스로를 편견 안에 가둔다. 흙을 잘 모르는 인간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위험천만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비료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다 보니 비료 속 질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성장이 과도하게 촉진되면서 식물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자라나 해충과 질병에 취약해졌다. 줄기나 잎이 무성해진 식물에서 과실이나 뿌리 등의 성장과 착색 상태가 불량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줄기가 약해진 탓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져 버렸다. 식물의 줄기가 휘어져 쓰러지면 자연스레 수확량은 저하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편견에 갇혀버리면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단순해진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는 확신에 찬 시도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정원을 돌보다 보면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찾을 수 없을 때가 많다. 도대체 어떤 생명체가 정원의 장미를 시들게 했고 상추의 뿌리와 이파리를 망가뜨렸는지 궁금해진다. 근처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것이 원인이라 결론 지을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확신할 수 없다. 알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생물이 아닐 수도 있고 물이나 미량의 무기물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증상일 때도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겸손한 자세로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너무나 넓고 미묘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원의 생명들은 놀라운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알듯 말듯 하지만 복잡한 관계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이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정원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 정원도 우리 삶도 언제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다. 단편적인 지식에 함몰되고 근시안적으로만 관찰할 경우 우리는 삶이 주는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 없다. 분명 잘 알고 있고 자신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한편으로는 미지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놀라움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니 다 알고 있다는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만끽하는 방법이 아닐까. 정원은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는 곳이다. 정원의 철학자에서 소개하는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들은 우리가 삶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불안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혜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삶을 잘 살아가는 지식이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배움을 얻은 방법이 있다. 바로 자연이다. 특히 자연과 인간의 문명이 만나는 정원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파트 도심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정원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다. 어렸을 때 살았던 주택의 마당, 아니면 공원이나 뒤뜰 또는 학교의 꽃밭을 떠올려 보자. 정원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곳이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산책을 나섰던 니체는 자연은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채찍질하고 내게 위안을 준다 라고 말했다. 집 앞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소설과 에세이를 썼던 버지니아 울프는 온종일 잡초를 뽑고 화단을 손질하며 묘한 열정에 휩싸여 있자니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라고 썼다. 아이작 뉴턴은 어머니의 농장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리고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은 물 위에 떠있는 꽃가루 알갱이들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설명하며 원자의 존재를 증명했다. 공자와 노자를 비롯한 동양 사상가들도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원이나 식물, 꽃 등 자연적인 소재를 즐겨 인용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철학자, 사상가, 그리고 문학가는 갑갑한 서재나 대형 강의실이 아니라 텃밭과 정원에서 위대한 생각을 키워냈다. 정원의 철학자의 저자 케이트 콜린스는 영국 런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시골로 돌아와 10여 년 넘게 정원을 돌보며 살고 있다. 저자는 식물과 작물을 가꾸다 보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자연에서 얻은 철학적 사유와 주제를 기반으로 정원의 철학자라는 책을 썼다. 그리고 정원 속에서 철학자들의 생각을 발견했다. 정원의 철학자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 4가지를 건네본다. 첫째, 나에게 좋은 것이란 상대적이다. 정원사처럼 무언가를 길러내는 사람들은 만족을 모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몇 주간 해가 나면 너무 건조하다고 투덜대고 몇 주간 비가 오면 식물들이 물에 잠기고 민달팽이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니 말이다. 사랑스러운 식물들을 길러내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란 볕과 비를 적당히 누리는, 즉 볕도 비도 지나치지 않은 상태이다. 대자연의 날씨는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원사들의 과욕이 텃밭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빨리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과 비료를 과도하게 준다면 언제나 그 대상을 망치는 기림을 기억해야 한다. 햇볕, 비, 바람, 구름 등 그날의 날씨가 좋은지 나쁜지는 오늘 정원에 어떤 날씨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려있다. 정원을 돌보다 보면 대개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진다. 날씨를 좋다, 나쁘다 라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묘사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서술이다. 좋고 나쁨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날씨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상황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좋은 날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뭄이 한창이라면 비 예보에 열광할 것이다. 봄날에는 차갑고 눅눅한 땅을 건조할 수 있는 따뜻하고 볕이 드는 날씨도 그에 못지않게 환영이다. 또한 가을날에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마지막까지 수월하게 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서 좋다. 어떤 사람들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끔찍이 싫어할 수 있지만 겨울이 추우면 해충과 질병이 사라지고 이듬해 골치 아픈 문제가 덜 생긴다. 추운 겨울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굳세게 한다. 계절뿐 아니라 정원을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잡초, 작은 동물들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날씨와 식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해충으로 여기는 모든 생명에 대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박테리아나 곰팡이, 진딧물이나 민달팽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무언가를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려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 나쁜 식물이라고 여기는 잡초는 알고 보면 단지 자리를 잘못 잡은 좋은 식물이다. 민달팽이가 자연에서 맡은 기능이 유기물을 먹는 것이라면 민달팽이는 실제로 해롭다고 할 수 없다. 민달팽이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민달팽이가 사라지면 퇴비 더미와 남은 작물이 분해되어 다시 아름다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라거나 아니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아주 협소한 결론일 뿐이다. 귀찮고 성가신 일들,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갈등,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잘한 불편을 겪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며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버리고 숙고해보면 세상사에 절대적이고 올바른 답은 없다. 삶은 훨씬 더 상대적이고 미묘하다. 비가 그치면 아늑한 헛간과 보온병에 든 따뜻한 차를 뒤로하고 상추를 살펴볼 시간이다. 아마도 상추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서 민달팽이와 달팽이들을 곤란해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이다. 물론 또 정원에 찾아오겠지만 그때는 다시 옮겨주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정원을 가꾸는 기쁨이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품고 있다. 지금의 나이에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뤘어야 하고 앞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대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잊고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자 한다. 자신만의 훌륭한 삶,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도 있었다. 정원과 자연 속에서 훌륭한 삶을 평가하는 방식을 얻고자 한 학파도 있었다. 이후 몇 세기 동안 행복을 정의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궤변이 속출했지만 대체로 그리스의 여러 학파들은 훌륭한 삶을 달성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잣대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학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키니코스 학파가 있다. 키니코스 학파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이나 풍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디오게네스다. 그는 평생을 커다랗고 동그란 통 속에서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에 관한 대표적인 일화가 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방문했는데 디오게네스는 통 밖으로 나와 왕을 맞이하기는커녕 내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키니코스 학파에게 도덕이란 자연의 단순함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사회의 모든 인위적인 것이 행복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키니코스주의는 이후 스토아 학파로 발전해 갔다. 스토아 학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정원사는 변덕스러운 자연에서도 꿋꿋이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간다. 그래서 정원사들을 스토아 학파 철학자와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정원사는
변덕스러운 자연에 맞닥뜨려서도 스토아 학파처럼 묵묵히 참아내기 때문이다. 스토아 학파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고 쾌락에 대한 욕구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에서는 이 철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정원에 나가서 단순한 일을 하면 마음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균형 잡힌 관점과 행복을 얻게 된다.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벌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의 태도도 정원사들의 이런 자세와 매우 흡사하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려는 태도는 정원사뿐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실존주의자와 같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정원의 통치자다.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공간을 발견했지만 토양이 척박하거나 잡초가 무성하고 설상가상으로 당신의 취향에 전혀 맞지 않은 식물들이 이미 땅을 차지해서 자라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극복하고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다면 당신은 실존주의자다. 실존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실존한다는 사실뿐이다. 이를 기반에 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실존의 자각은 고독한 개인의 영역이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책임이 있고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실존주의 사유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는 본래적 실존으로 자기 자신을 창조해야 하고 그 창조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만의 작은 정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삼을지 잔디나 화단 또는 울타리와 온실 그리고 퇴비 더미로 구성된 혼돈의 세계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지키며 살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그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알아채고 스스로의 계획을 높이 평가하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자기 확신에 차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행위는 땅을 일구는 사람들의 흔한 특성이다. 그러니 정원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조언하는 사람의 말이 과연 정원사에게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정원을 가꾸는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고 혁신적인 재배 방법을 실험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원을 가꾸는 일은 오로지 정원사의 몫이다.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야 할 의무도 다른 정원을 모방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연이 가진 잠재력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만의 정원을 공들여 키워내기만 하면 된다. 조언에 휘둘리지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도 말자. 드넓은 땅 한가운데에서 유일한 나만의 정원을 가꾸자. 이는 나의 삶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쏟아지는 조언들은 그저 내가 한 번쯤 들어봐야 할 지식일 뿐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세상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불안을 자극한다. 중요한 건 나만의 정원을 가꾸듯이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선택해 나가야만 한다. 넷째, 편견을 골라내면 새로운 지식이 싹튼다. 모든 생명은 흙에 의존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흙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모르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 어떤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답을 내리고 그 답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편견으로 발전해서 우리 스스로를 편견 안에 가둔다. 흙을 잘 모르는 인간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위험천만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비료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다 보니 비료 속 질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성장이 과도하게 촉진되면서 식물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자라나 해충과 질병에 취약해졌다. 줄기나 잎이 무성해진 식물에서 과실이나 뿌리 등의 성장과 착색 상태가 불량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줄기가 약해진 탓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져 버렸다. 식물의 줄기가 휘어져 쓰러지면 자연스레 수확량은 저하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편견에 갇혀버리면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단순해진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는 확신에 찬 시도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정원을 돌보다 보면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찾을 수 없을 때가 많다. 도대체 어떤 생명체가 정원의 장미를 시들게 했고 상추의 뿌리와 이파리를 망가뜨렸는지 궁금해진다. 근처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것이 원인이라 결론 지을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확신할 수 없다. 알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생물이 아닐 수도 있고 물이나 미량의 무기물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증상일 때도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겸손한 자세로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너무나 넓고 미묘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원의 생명들은 놀라운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알듯 말듯 하지만 복잡한 관계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이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정원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 정원도 우리 삶도 언제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다. 단편적인 지식에 함몰되고 근시안적으로만 관찰할 경우 우리는 삶이 주는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 없다. 분명 잘 알고 있고 자신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한편으로는 미지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놀라움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니 다 알고 있다는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만끽하는 방법이 아닐까. 정원은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는 곳이다. 정원의 철학자에서 소개하는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들은 우리가 삶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불안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혜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